재판에 앞서서 두 가지 고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 헌납 8호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대리인으로 김희수 변호사님, 송두환 변호사님, 그다음 법무법인 LKB N파트너스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 변호사님, 네 분 나오셨죠. 법무법인 20의 김선유 변호사님,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님,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 변호사님, 법무법인의 클라스 한결 박혁, 이원재, 권영빈, 김진환 변호사님, 그다음에 김정민 변호사님,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그다음에 대리인으로 배보윤 변호사님,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님, 그다음에 법무법인 청령의 윤갑근 변호사님.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한 분 청구인 대리인으로 황영민 변호사님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미 지정 고지한 바대로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길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의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불의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 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제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 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 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 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하게 침탈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헌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 충돌 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진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청군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 사건, 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4가지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03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음 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령을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12월 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표결한 사실, 그리고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했다고 해서 가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그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탄핵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5분만 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이 찬성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된 탄핵소추를 다시 재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에 그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미 부적법화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하고 재직 중 면책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행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산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음 날 그날 새벽 5시 4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제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의혹으로 부결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했고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야당의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재판 소위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해서 국방기능과 치안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 소추하고 자기들이 비리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까지도 탄핵 소추해서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여 헌법재판 3인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서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한없이 연장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 수축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 수축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우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수행, 국방기능의 정비, 국가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병력을 네. 투입한 거.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서면에는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수명 재판관이셨던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구인 측에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청구인 측에서 2025년 1월 13일자 쟁점사항 특정 등 재판부의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이의를 통해 입장을 최종 정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청구인 측이 주장한 소추 사유 중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에 관련한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한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내용을 25년 1월 13일자 쟁점 사항의 특정 등 재판부 성명 사항에 대한 답변 이의로 제출하셨죠?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우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도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헌법 1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도 위반했다는 것이 저희 당연한 전제 주장입니다. 이상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 준비기일에 이 사건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 누락,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부적부하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 2 및 답변서 3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 소추의 의결 정석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그 성명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추 의결서 양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변론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된 바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아니,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청구인 측에서 낸 부분에서. 오늘 오늘 청구인 쪽, 소추인 쪽에서 말씀하신 네. 이 변론관에서 말씀하신 저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저 내용이 이제 그 소추 의결서 중에서 내용을 이제 추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된 서면으로 정리가 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서면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지금은 말씀 약간 추상적인 점이 있어서 그 소추 사유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는 걸 하나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참고하셔서 청구인 측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는 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적법 요건에 대한 그 주장,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25년 1월 13일자 준비서면 1을 제출하신 거죠. 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계엄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적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네. 그때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그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뭐 아예 아니 사실 그 문서 송부 촉탁이 지금 그 저기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추가로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그걸-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현 장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서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피청구인 측 계엄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적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네. 그때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뭐 아예 아니 사실 그 문서 송부 촉탁이 지금 그 저기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포고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피청구인 측에게 묻습니다. 네. 그 지금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이 사실조회로 사실조회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 부분에 그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밝히겠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1월 14일자 답변서 3을 내시면서 네. 그 답변서에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현 장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서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김영현 증인을 물어본 후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십니까? 네.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 답변서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그 계엄 그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그 서면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반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네.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반국가적인 활동이란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포결형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포결형이 지금 그 포결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한 답변으로 1월 14일자로 답변서 3을 제출하셨죠. 네.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병력을 네. 투입한 거. 그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 차원,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면에는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네.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남미 같은 그런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납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선전가들이 법률가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10분 내에 변론하십시오. 시계 찍으십시오.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변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일에서 본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인과 대통령의 사건이고 또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대통령 사이 대립이며 체제 변혁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거기에 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중 반미 세력과 친미, 친서방, 친자유 민정 세력 간의 대립이 이것의 분명한 본질임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인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 안에 대통령의 친미, 친일 외교관계 문제를 삼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탱크탱크에 있는 간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 부정 문제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쪽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니 그것을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책무감을 느낀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론기관에서 어떻게 보도할지는 지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그 엄청난 사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서 취재 경쟁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허공을 쫓은 것입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침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사전투표에 있어서 투표지 용지에 청인, 그러니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직인과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탈취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지금 본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만 사인투표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름 도장을 새겨서 그걸 그냥 인쇄를 해버립니다. 그건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인지 굳이 고집을 합니다. 인쇄를 하는 걸로. 전번에 총선 전에도 한동훈 그 당시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탈취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도 그걸 굳이 고집을 했습니다. 봉인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신 우리 재판관님께서도 다 법원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해서 선거관리위원장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실 때에는 아마도 봉인지가 종이로 되어 있어서 한번 떼면은 다 훼손되는 그런 봉인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뗐다 붙여도 흔적도 안 남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제도의 변형이나 업무의 관행이 부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용이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으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물고 시민들만이 뛰어야 됩니까? 심지어는 소송에서 얼마나 당사자들이 좌절을 하느냐. 그래, 원고가 무슨 뭐 1장기 투표지가 1200장이 나왔니, 형상기억조니까 수천 장이 나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원 판결의 결론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래, 이상한 게 있구나. 네가 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주장 입증해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수사기관의 고소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받기 어려우니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잠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기일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 행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준비 절차에서 제외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법정에서 소추인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법정에 들어서 변론하기 직전까지 저 정리된 탄핵 소추 사유 정리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이고 저희가 그래서 변론 준비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정리된 사유를 받아보지 못했으니 그걸 보고 변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소추서를 기준으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부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 사유가 탄핵 소추 사건이 위협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130조 93조의 그 관계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임의 규정이고 국회의 자유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준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국회에 부여된 그 자율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22분을 남발하면서 그것도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 방송에 관계된 방통위원장, 장관들 무차별 탄핵 소추를 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어떤 안보라든지 국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을 하는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부여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선례를 따라서 주어진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정권 탈취를 위한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남발할 것이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며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은 나락으로 가며 그 다음에 행선지는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남미 같은 그런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납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선전가들이 법률가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법률가는 정치가 만든 현실을 미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헌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보여주셔야 되고 87년 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이지만 자제를 했어요.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한두 번도 잘 안 생겼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22건, 그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또 7건 돼서 29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이 규정의 해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조사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오고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지금과 같이 무조건 탄핵 소추하고 소송 기록을 수사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 재판에 원용해서 쓰는 것은 국정문란을 초래하는 것이고 헌정을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제 그 해석을 바꾸셔서 헌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소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서 행사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할 수가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기해서 더군다나 그 경비단장의 직인을 위조에 감염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으로 규정이라고 했지만 폭동도 전혀 없었고 파견한 계엄군인 숫자에 비추어서 국회의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 김영현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 기일을 채택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김영현 증인 신청한 증인이 피청구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5명에 대한 관련해서 그
탄핵할 것으로 김현태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그런데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네. 김용현에 대해서는 정인이 채택되어야 마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평의가 됐고요. 네. 나머지 5명 중에 4명은 내일 평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거는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예.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간격,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다는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용현 증인은 소초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초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증언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시적으로는 진행되어야만 그 형평성과 피고인의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라는 게 누구와 동시를 말합니까? 지금
예, 지금 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과 관련돼서 모두 김용현 의원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용현 의원 증인을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추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예,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용현 증인신문 기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우에는 기일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청구인 신청한 증인들만으로 그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판관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한 기일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당연히 청구인 측 진술에 가까운 사람들만 한 기일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요 증인으로 한 사람 신청하고 있는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 기일에 동시에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 증인은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증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데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서정 요지와 영상 재생하십시오. 우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 피청구인 청구인 측이 소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이후 우리 심판 과정에서 상세하게 반박이 이루어질 예정이겠습니다만은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에 기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몰이로 수사를 하면서 며칠 뒤인 7일, 8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뒤집힌 상황은 문제된 계엄이 과거의 통념과 같은 그런 정식의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영상에서 분절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의
PPT를 사용하여 서중 중 일부에 대한 요지를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제1호증의 1은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을 제4호증은 법원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을 제3호증의 4 및 19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을제 3호증의 4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 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계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을제 3호증의 2는 인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을제 3호증의 11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요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증요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 부정의 위험이 더욱 더 큰 기관이 선거 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청구인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 청구인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 네. 다음 기일부터 이제 관련자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김영현 증인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군통수권자 지위에 있으면서 선언했던 이 계엄 선포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국회,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을 하게 될 텐데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제 심판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2가지만 아는 묻겠습니다.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예,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뭐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 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경제 입법권이 명령. 있습니다. 예. 입법 권한까지 있습니다. 70개. 그 입법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건 당연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 여당이 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라. 이것만 제대로 발의가 되면 이게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선포 행위와 관련돼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과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다시 한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포고령이 예. 어차피 이 계엄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고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려울 것이고 합수단 설치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포고령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생각보다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걸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1호로 기재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문구는 국회 입법활동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문건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좀 포고령 1호에 대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 주신문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증인이 곽종근에게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국회 국방위 등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 사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라라는 의미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봉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병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제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이 혹시 접근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경계를 하고 그거 어떤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 오면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출입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켜도 되는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은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확보 및 경계입니다.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요. 예, 일단은 뭐 간단한 질문들은 예, 아니로 좀 대답을 해주시고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충 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은 증인이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봉쇄하고 침투에 관한 임무를 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정작 수방사령관 이준호는 국회 국방위에서 최초 임무는 국회를 경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준호의 말에 비추어 보면은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해라라고 임무를 줬다는 것은 거짓이죠. 침투와 봉쇄는 상황에 안 맞습니다.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은 증인이 지시한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비상계엄 시에 병력 출동과 관련돼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은 증인이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병력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자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누가 그곳으로 병력을 보내라고 했냐. 병력 이동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곳에는 병력이 투입됐다가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엄 당시 의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증인에게 지시했고 증인도 위 지시 내용을 예하 지휘관들한테 모두 전파했죠. 예, 대통령께서 좀 간단히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갖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바로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쭉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질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도록 그 저거 없이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건 지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반대쪽에 거기에 지금 엉켜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01시경까지 경에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사명 일개조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진우의 이런 공소장 기재는 사실이 아니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4시경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갖고 그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고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20-30분 후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소추단 주장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또다시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공소장 기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방사 병력 중에 35특임대 37명만이 겨우 국회 울타리를 넘은 상태였고 나머지 병력은 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다음에 인근 도로, 서강대교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그 직전에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에 그 이준호가 시민들이 많아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지시까지 또 하였고 또 군 지휘관들은 국회 증언이라는 데서 실탄을 소지한 바 없다고 증언까지 했었는데 총을 쏴서라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01시 03분경에 그러니까 이미 계엄 해제가 요구안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회 요구 의결이 01시에 있었는데 01시 3분에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계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은 계엄을 2번, 3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는데요.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회 국방위와 내량규명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이 도끼라고 말한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보면은 이런 곽정근에 관한 증인의 공소장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00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중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답변을 해야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정원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 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네. 죄송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다 못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증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 부대에 묵 깨고 창문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라는 예, 겁니다. 건물 안에.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50명밖에 그것도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좀 어제 사진 보고 저거 하는데 그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24년 12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9km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방사가 원래 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핵심 지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외곽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락관으로 가 있는 양재용에게 병력 배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께서 수방사령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제가 그 줄수가 없었던 게 인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일단 출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를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이진우 사령관은 상황을 잘 몰라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김봉식 청장이 지금 국회에 경찰 병력이 나가 있는데 방어가 안 됩니다. 군 병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봉식이 먼저 병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진우 사령관은 정확한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 수방사의 고유의 임무인 주요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 것은 맞습니까? 하겠습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